제 주변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최 교수, 저 환경 나부랭이들이랑 놀지 좀 말어. 아유,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러던 분들이요. 제정신들이야? 아니, 환경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딨어. 기술의 전환, 문화적 전환, 얘기하시는데 저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물들과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호모 심비우스. 지금이 바로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환경의 역전에 저는 해결책으로 생태적 전환을 제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로다가 역전 전문 강사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역전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를 부르시나요? 근데 힘의 역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예상치 않은 등장을 한 거고요. 환경의 역전에는 아마도 제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겠죠. 평생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제 새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생태적 전환이라는 책으로 새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책방에는 아마 어제부터인가 깔리기 시작한 걸로 아는데, 생태적 전환이라는 그 주제를 저는 한 20년 전부터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아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일을 바이러스가 하더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니까 마치 처음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생태적 전환이라는 표현들을 막 쓰시고 계세요. 제가 먼저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78억인데 그 중에 1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7, 8명, 7, 80명 중에 한 분씩 감염이 됐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200만 넘은 지 훨씬 됐고요. 300만을 향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런 존재가 우리 마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든다. 참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제가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충격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작년 초반에 이미 경영학 용어를 빌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새로 등장한 아주 매력적인 시장을 마케팅 쪽에서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본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지구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기가 막힌 시장은 일찍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시장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 엄청난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한 25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 아프리카 초원에 빌빌거리고 하이에나 피해 다니고 사자오나 눈치 보고 이러고 다니던 존재감도 없던 그런 동물이 농경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면서 훗날 산업혁명, 정보혁명, 별의별 혁명을 다 일으키더니 지금은 78억 마리가 지구를 바글바글 덮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한 1만 년 전에 우리 인류 전체의 무게를 한번 계산한다. 그리고 그때도 이미 우리를 따라다니는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개를 가축화한 게 길면 한 4만 년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년 전 농경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개들을 좀 데리고 다녔으니까 개, 고양이 이런 아이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우리와 우리를 따라다니는 동물의 전체 중량이 자연계 동물 중량 전체, 그러니까 World Animal Biomass에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들 생각에 1%가 안 됐을 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만년여 정도 시간 동안에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2021년 3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계산을 한번 다시 한다 그러면 78억 마리 곱하기 한 70kg 하면 인류 무게가 나오잖아요. 제가 동물학자에서 웬만한 걸 다 마리수로 그냥 세풀이는데요. 78억 곱하기 한 70kg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아르헨티나에는 사람보다 소가 많다 그럴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소, 돼지, 양, 오리, 닭, 메추리, 타조, 별별 거 다 기르는데 그 동물들의 중량까지 다 합쳐서 전체 지구의 동물 중량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어디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적어도 95%에서 99%까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과 만 년 전에는 우리가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 년 동안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을 1% 내지 그저 한 3, 4% 정도밖에 안 되게 밀어붙이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구를 뒤덮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폭발적으로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은 최근 한 15년, 20년 동안 신생아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깊은데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좀 잘 사는 나라 얘기고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너무 출산율이 높아서 탈인 동물이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생활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숲을 베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숲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계속해서 서식 공간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에 붙어 살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은 예전보다 훨씬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탈출하고 보자, 이주하자. 그래갖고 탈출해서 점프해갖고 내려 앉아보면 거의 확률적으로 인간 아니면 인간이 기르는 가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10년째 해마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류독감 그냥 당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때문에 멧돼지 계속 죽이고 있고요.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혹시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참 고생스러우시죠? 조금만 더 버팁시다. 지금 또 다 백신들 맞고 있으니까 금년 말쯤 되면 얼추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우리 생애에는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보다는 아마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것 같네요. 이 말이 훨씬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숫자가 갑자기 확 줄지 않는 한 아니면 우리가 저 야생동물이 사는 저 숲 공간을 훨씬 더 넓게 만들어줘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한 그들의 몸에 있던 병원체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 세계로 건너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더 자주 벌어지면 벌어졌지 더 느려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든다는 겁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지금 너무나 불균형 상태를 맞은 겁니다. 인간이 너무 많고요. 인간하고 대충 이렇게 결탁해서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은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쓰셨는데요. 지구를 정복한 게 누구냐라기보다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사회성입니다. 소시얼리티.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이 지구를 완벽하게 점령했습니다. 이 문명 사회는 우리가 점령한 거고요.
저 자연계를 빠져나가면 거기는 개미, 벌, 흰개미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전체 종수로 보면 한 1,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중량으로 보면 절반이 넘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회를 구성하고 산다는 게 그냥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는 놈들은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거고요. 전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의 진화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전염병입니다. 모여 살다 보니까 누가 하나 병에 걸리면 다 옮겨받아서 때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회성 동물의 진화 역사를 놓고 보면 확 잘 나가다가 전염병 때문에 한 번에 확 꺾였다가 또 살아나서 또 퍼지다가 또 죽다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저랑 저 윌슨 교수님 연구실에서 거의 같은 시절에 박사학위를 했는데 저 친구는 저 학계로 안 가고 워낙 사진을 잘 찍다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냥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전문 사진 기자로 있었는데 마크 마펫이라는 친구인데 한 2, 3년 전에 휴먼 스웜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지구를 점령한 이 모든 사회성 동물 중에서도 단 한 종만이 마지막 표현을 제가 이렇게 그냥 재밌게 해본다 그러면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진화의 단계를 하나 넘어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카페가 워낙 많으니까 아주 쾌적한 카페에 침팬지들이 한 10마리가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면서 인터넷도 하고 노트북으로 작업도 하고 이러고 이제 즐기고 있는데 평소에 못 보던 침팬지 한 놈이 문을 열고 쑥 들어오더니 들어와서 카운터에 가서 뭐 시켜서 먹는다? 이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 10마리 편안하게 앉아있던 침팬지들이 다 쟤 뭐야? 다 덤벼들어서 그게 완전히 물어뜯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침팬지와 유전자를 거의 99%나 공유하는 우리 인간은 서울역 대합실에 인천공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 겁대가리 없이 그냥 가방 들고 트럭 들어갑니다. 이걸 이뤄낸 종은 지구상의 호모사피엔스 뿐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또 읽어보셨잖아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물리쳤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 책을 먼저 읽었더라면 이 내용을 저는 포함시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던바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바삐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이 되게 자주 만나고 서로 연락하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 안에 뭐 무한정 사람 전화번호 넣을 수 있지만 예전에 수첩에다가 전화번호를 빼곡히 접어서 가지고 다니던 시절에 무지무지 바쁜 사람의 수첩에 대개 150명 정도가 적혀 있습니다. 150이라는 숫자가 그 던바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성 동물에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의 그 숫자의 상한선이 된 겁니다. 아마도 네안데르탈인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저희들은 상상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체격이 훨씬 좋았고요. 두뇌 용량도 컸습니다. 그들에게도 문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머리도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
체격도 좋고 머리도 좋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왜소한 호모사피엔스가 이겼을까? 예, 근데 그거에 정말 더 깊숙이 들어간 답은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점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기껏해야 100몇십 명 정도의 부족이 힘을 합쳤겠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어느 날 위기만 투합이 되면 3만 명이 몰려드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놈하고 그냥 좋아, 저들어 가자고 그럼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네안데르탈인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에 이런 예측들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다. 옛날로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제가 혼자서 저쪽 구석에서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중얼거렸는데요. 저는 우리 이 진화 때문에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뭐 세계 백신이 잘 접종이 되고 그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요. 공황 난리 날 거고요. 우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만나서 막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막 이러고 살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3년 후에 뭐 하나 터지면 이제 또 마스크 쓰고 이제 뭐 이래. 저는 우리 인류가 이렇게 그 끈끈하게 뭉쳐서 사는 걸 갑자기 그 진화를 멈출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런 모든 거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연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동물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팬데믹을 겪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연결성이라는 키워드를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번 팬데믹에 가장 익숙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과연 우리 인류가 이 연결을 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대면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덕분에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이 덕에 우리가 견뎌낸 거지. 정말 작년에 우리가 그런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 그러면 작년 1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제 제자가 중국에 직장인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중국에. 그러면 28일을 자가격리를 한답니다. 28일 동안 작은 호텔방에서 와이파이도 없이. 근데 옛날 사람들 같으면 28일 동안 내가 감금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제 제자의 첫 마디가 선생님 와이파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그래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난국에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는 게 아닐까. 이 연결만큼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작년 초에 세계 억만장자들 중에 굉장히 사태 파악을 잘 못한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트 타고 바다로 도망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이러스로부터 피해보겠다. 그리고 뭐 무인도를 사가지고 통째로 사가지고 도망가고 뭐 이런 짓을 했다는데 뭐 요즘 여러분 우리 TV에 그 낚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낚시가 재미로 해야 그게 재밌는 거지. 내가 저놈을 잡아야 오늘 저녁에 허기를 달랠 거다 그러고 낚시를 하면 진짜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억만장자가 혼자 요트 타고 그거 잡아야 그날 저녁에 자기가 비늘을 뭐 또 벗겨봤나. 근데 난생 처음 또 해가지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이 저기에 나갈 때는 이게 한 일주일이나 뭐 열흘이면 끝날이라고 상상하고 갔을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뭐 며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요리사 들어와. 청소하는 사람들 불러. 그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뭘 배웠나요? 요트를 타고 바다로 도망갈 수 있는 계층, 부유한 계층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재앙들은요, 주로 못 사는 나라에서 벌어졌고
잘 사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을 구조물자를 보내주고 뭐 이런 형태였고요. 한 사회 내에서도 사회 계층에서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겪는 일이었고 상류 계층은 안전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그런 계층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혼자서만 잘 방어를 한다 그래도 배달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사람 상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마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절대로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이번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걸 배워볼 경험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멋모르고 많이 쓰던 이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번에 확실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연결 못지않게 이 지난해 세계 각곳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게 solidarity, 연대인데 그 연대가 그냥 무작정 감성적인 연대가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연대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왜 대통령부터 안 맞냐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떠들어댔지만 대통령이 꼭 맞아야 되는 상황,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세계는 어느덧 누가 먼저 맞을 건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사가지고 그걸 맞을 수 있는 사람부터 그냥 맞았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우리는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누구부터 맞아야 될까? 이걸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공감의 기반을 둔 연대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번 재앙은 잘 사는 나라들이 곤경에 빠지는 바람에 못 사는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좀 부족했지만 하지만 이미 우리는 또 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3세계에 빨리 백신을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굉장한 교훈이고 그 교훈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도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문이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해준다. 구태여 뭐 남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게 현대 경제학의 기본이잖아요. 그 경제학이 대놓고 도덕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끔찍이 존경하는 세뮤얼 보울스 교수님이 도덕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셨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다양한 계층들이 연대해야만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건 equitabil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평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 형평이란 단어가 아주 더러운 단어처럼 변해버렸는데요. 무조건 평등한 게 어딨어? 일 안 하는 놈들을 왜 기본소득을 주고 난리야? 뭐 더 게으르게 만들어?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지만 제대로 된 형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백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맞출 수 있는 형평,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코로나 겪기 이전, 얼마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사회적 가치라는 겁니다. 사회가 함께 이뤄내야 될 가치가 뭐냐 하는 걸 우리 이제는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세상에는 대충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무조건 악착같이 이기적인 그런 놈들이 있고요. 우리 이태석 신부님 같이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너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럼 나도 뭐, 이런 사람들, 보응적인 사람, reciprocator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존경하는 거고요. 뜻밖에도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제가 그냥 보통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미쳤어? 그런 걸 왜 해줘? 이런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도 한 사회에서 아무리 많아도 3분의 1을 넘지 않더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 안에 앉으신 여러분은 거의 다 보응적인 사람들입니다. 꼭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나 자원한다. 그래서 달려가서 저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자기가 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 저런 놈 절대로 이 땅에서 발 못 붙이게 하겠다. 그러고 가서 응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서서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가능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연대가 가능한. 그래서 정말 메디치 미디어에서도 이런 모임을 자꾸 가지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같은 걸 고민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번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참 좋은 백신이 만들어져서요. 작년 내내 백신 연구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기네스에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럴까 했는데 올랐습니다.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백신은 제조해서 보급하는 데까지 평균 10년 내지 15년 걸렸습니다. 만드는 것도 무지무지 어렵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한지, 효율이 좋은지. 근데 이번엔 물론 우리가 테스트하는 기간을 조금 지금 압축시키는 바람에 다들 걱정이 조금씩 있는 거지만, 어쨌든 만드는 기간만 해도 1년이 안 걸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다 겪고 나면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까 가끔 요즘 생각하는데, 예, 자연과학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이 될 겁니다. 생명과학이 없었으면 예, 이런 백신 못 만들어냅니다. 그 옛날 에드워드 제너가 그 천연두 백신을 그거 할 때 저 소 짜는 아가씨들이 손등에 이렇게 뭐 저 고름이 나오고 이러는 걸, 그걸 짜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우리 팔등에다 꽂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걸로 시작한 게 백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맞던 백신은 기본적으로 그걸 개선한 겁니다. 약화시키거나 죽인 그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주고 조금 아파 보라고, 그러는 과정에 너무 아픈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맞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입니다. 메신저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만 달랑 들고 들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계에다가 나랑 비슷한 놈들이 조금 있으면 들어올지 모르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놔라. 그래서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학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괜히 백신이 뭐 이상하다 하고 가짜 뉴스 만드는 언론들은 정말 천벌받을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옛날에 우리가 맞던 백신보다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균 자체를 집어넣어주고 아플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맞아야죠. 이거였어요. 그리고 효율도 엄청나게 좋은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해마다 겨울마다 맞던 독감 백신이요, 효율이 좋은 해가 50%입니다. 반타작도 안 되는 걸 여러분 그동안 가서 줄 서서 맞으셨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거의 다 90%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기다 대고 이게 과연 효율이 있을까? 새로운 변이에는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따위 걸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뭘 글을 하나 써놨는데 괜히 실었다가 또 욕먹을까 봐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제목이 닭공과 무접입니다. 전북
저 축구팀이 닥치고 공격으로 아주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닥치고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접종이다. 그걸로 한 말씀. 이건 그냥 무조건 접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건 100%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맞았는데도 또 걸리실 겁니다. 어떤 분은 부작용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맞는 겁니다. 그래야 집단 면역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자, 이런 차원에서 참 걱정이, 이번에는 우리가 운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벌어질 때마다 1년 안에 우리가 백신을, 이렇게 좋은 백신을 또 만들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세계 한 30개국 정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건데, 한 몇 번 이런 거 겪다가는 또 국가가 예산을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이번에 이렇게 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 200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1년 안에 이걸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역사가 우리에게 이 걱정을 하게 해주네요. 지난 세기, 20세기에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몇 차례 유행병이 있었는데 주기를 따져보니까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1세기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SARS가 2002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 후에 뭐 메르스, 지카, 뭐 신종플루, 뭐 에이즈, 다 따져보니까요. 주기가 2 내지 3년입니다. 20년 내지 30년이었던 게 이번 세기에 들어와서 2 내지 3년으로, 모든 게 다 팬데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개는 에피데믹으로 끝나는데, 지역에서 끝나는데, 이번에 아마도 저는 중국 정부가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동 대응에 좀 실패하는 바람에 이게 세계로 그냥 번져버린 그런 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1년 안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보급이 될 거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백신 2개를 개발을 했는데요. 뭐 뜻밖의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제가 요즘 줌으로 영어 강의를 종종 합니다. 외국에서 자꾸 이 행동 백신, 생태 백신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행동 백신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국민이 너무너무 잘하셨잖아요. 전 국민이 마스크 다 쓰고 손 씻고 거리두기 참여하고 이러셨어요. 예,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차단하고 거리만 2m 두면 저 사람 몸에서 저한테 거의 못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이걸 백신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백신은 대개 한 구성원의 70 내지 80%가 참여를 해줘야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데, 행동 백신은 대한민국은 거의 100%, 갓난쟁이한테도 마스크 씌워줬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더 좋은 백신이 있습니다. 저 자연 생태계에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계로 건너오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벌어질 것 같다라고 암울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차단만 하면, 자연계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하게만 하면 원천적으로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졌어요?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했어요. 제가 78억 세계 인류 중에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제인 구달 선생님, Sir David Attenborough, 제 지도 교수님 이호 윌슨 교수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자연을 보호해야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다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자연 보호라는 말을 생태 백신이라고 고친 것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치는 순간 참여하셔야 된다 하는 전제가 깔립니다. 백신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만일 제인 구달 선생님 혼자 떠들고 다들 딴짓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요. 모두가 다 같이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셔라 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앞으로 이런 재앙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벌어지지 않는다.
제가 작년 봄에 구달 박사님이랑 이렇게 화상 통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여간 구달 박사님하고 둘이 그 얘기하고 웃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애썼는데 안 듣더니 바이러스 나오니까 다들 먼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그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훨씬 낫네. 그리고 우리 둘이 웃었습니다. 정말 바이러스가 무섭다면 아까 우리 정혜승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멸종시키지 못합니다. 충분히 죽이고 나면 더 이상 감염을 못 시키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완전히 끝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생각이 조금 바뀌셨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정말 자연하고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이게 약간 가능할 거라는 느낌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하냐면 제가 뭐 통계를 다 내본 건 아닌데 사람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작년에. 근데 그나마 조금씩 만나는 분들한테서 묘한 걸 제가 관찰합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최 교수, 저 환경 나부랭이들이랑 놀지 좀 말어.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경제 발전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다 애쓰는데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농성이나 하고 단식 수정하고 그놈들 아주 나쁜 놈. 근데 왜 최 교수 가끔 보면 그런 놈들이랑 가끔 어울리던데 그러지 좀 말어. 그러던 분들이요. 작년에 제가 그분들을 몇 군데서 뵀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정신들이야? 아니 환경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딨어. 내가 죽고 사는 이것들이 도대체가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 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나한테 환경 나부랭이랑 놀지.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요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서요. 또 이러고 끝나면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되면 그 어르신 저한테 또 내후년쯤 되면 최 교수 저 환경 나부랭이들이랑 놀지 마라 이 얘기 또 하실 거예요. 작년에 구달 박사님하고 저하고 지난 한 10년 동안 제일 바쁜 해를 보냈다고 둘이 얘기를 덕담을 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집에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반대가 심했는데 지하철 타고 가서 꼭 제가 집에서 해도 안 되냐 그러는데 꼭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불러서 하고 듣는 사람들은 방에 앉아서 혼자 듣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삶을 작년 내내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나이에 갑자기 무슨 약간의 책임감 내지는 의협심 이런 게 생기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강의를 제가 한 300~400번은 한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인식을 확실하게 바꿔놓으면 정말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어쩌면 기후변화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인류를 못 살게 굴 거는 생물다양성 감소일 거다 하는 겁니다.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집안에서 산다든가 별 궁리를 하겠죠. 근데 저 밖에서 우리처럼 그런 기술이 없는 동식물들은 정말 할 일 없이 사라질 겁니다. 2도 올리지 말자라고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여러 번 모여서 논의할 때 우리 생물학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게 저희들 걱정이었거든요.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과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식량 대란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올 거고요.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천주교인도 아니면서 지금 이 순간 제가 78억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꼽습니다. 참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으실 때부터 저는 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19년이었어요. 19년 11월에 교황님이 ecological sin, 생태적 죄를 원죄에 포함시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계에 뭐 반발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뭐 교황님 뭐 단호하시잖아요. 저는 교황님처럼 설명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옮기겠습니다. 교황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걸 하느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건 하느님의 피조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같은 피조물들끼리 그중에 어떤 한 놈이 지가 힘이 좀 세다고 옆에 있는 피조물들을 못 살게 굴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걸 만드신 분이, 그분은 다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내려다보면서 참으로 기특하도다 이럴 리가 있냐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느냐. 이게 원죄가 아니면 뭐가 원죄겠느냐. 저는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이 이 말씀하시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교황님은 뭔가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제가 평생 자연 관찰하면서 얻은 저 나름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쟁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평생 자연 관찰하면서 느끼는 게 경쟁은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고 깔아뭉개는 자가 아니라 몇몇과 친구 삼아서 손잡은 자들이 살아남더라고요. 손잡은 자들이 미처 손잡지 못한 자들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그게 자연인 것 같아요. 저는 2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스스로 현명한 인간이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저는 동의 못하거든요. 뇌는 좋은데 엉뚱한 짓, 허튼 짓을 많이 하는 동물인데 이제는 혼자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생물들과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호모 심비우스, 공생인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에 대해서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대전환의 시대라 그러면서 많이들 하시는데 뭐 기술의 전환, 뭐 문화적 전환 뭐 얘기하시는데 저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생태적 전환을 이루지 않는 한 다른 모든 전환에 대한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을 그런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환경의 역전에 저는 해결책으로 생태적 전환을 제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